8명의 재판관 중에서 군계 일학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정계선 재판관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상규 기자도 정계선 재판관이 쓴 결정문 내용을 봤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부분을 눈여겨서 봤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 앞쪽에 예를 들면 뭐 이제 다른 부분은 다 누구나 다 예상했던 질문인데 제가 볼 때는 역시나 이 그 국가공무원법을 엄중하게 위반했다. 이 부분 한덕수 총리가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공무원 중에서도 국무총리를 하면 거의 최고의 위치에 그렇죠. 있는 자리지 네.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위법한 이런 행동을 하면서 했음에도 그럼 어떻게 전 밑에 있는 자기 밑에선 데리고 있는 다른 공무원들한테 너희들은 합법을 지켜야 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정계선 재판관이 이렇게 되게 어미꾸짓고 있다. 이 부분을 되게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상설 특검, 내란 특검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하여 가지고 결국 이 문제가 윤석열을 풀어줄 때도 어떤 논리로 풀어줬냐면은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그 변론을 달아가지고 지기현 판사가 풀어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덕수가 근본 원인이다라는 지적을 엄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돼 있냐? 피청구인이 추천위원회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음으로 인해 특검 임명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그대로 중단됐다. 이 사건 특검 수사 요구안은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공공질서를 회복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당시 논란이 시작됐던 해당 사건의 수사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 결국 한덕수가 특검을 수용하고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고 한다면은 그렇죠. 오늘날 윤석열을 풀어주는 그 문제는 생길 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해준 겁니다. 지금. 그렇죠. 이게 매듭을 일부러 꼬아놓고 이게 매듭이 꼬였네.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겠는데? 요거 풀고 지나가야겠는데? 그럼 매듭을 누가 꽈냐고. 그 전에 꽈놨으니까 이게 결과물로 존재하는 건데 이 결과물을 보고 다시 전 단계로 돌아가는 상황이 지금 이 수사 문제나 재판 문제에서 여러 번 반복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계선 재판관이 써서 굉장히 좀 신선해 보이는데 사실 이 얘기를 계속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당연히 우리가 절차적으로 보면 당연히 국회에서 보냈으면 추천을 해야지. 적법 요건에 맞춰서 통과를 시켰고 그러면 추천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거부권을 써버리고 그 거부권을 쓰면 못하네? 이렇게 되는 상황이 2년 넘게 지금 이 건뿐만 아니라 계속 반복되었으니까 그게 당연한 관행이라고 생각이 이제 들 정도로 만연화됐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거죠. 이 문제가 이렇게 꼬여버린 건 수사권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건 공수처나 이거가 아니라 국회에서 이 정도 사안은 특검을 해야 돼.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건이 됐네 라고 해서 특검을 통과시켰고 그거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합의가 당시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이건 특검을 할 수밖에 없겠네. 근데 누가 안 한 겁니까? 그냥 안 한 거예요. 한덕수 그러니까 대행이. 한덕수가 왜 특검을 추천 의뢰하지 않았는데에 대해서도 정계선 재판관이 정말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특검 수사 요구안의 수사 대상에 자신이 포함돼 있음을 잘 알면서도 맞아요. 중립적인 특검에 의한 수사를 방해 또는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로 추천위원회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정계선 재판관의 그 결정문을 읽어보면 대단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리대로 헌법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피청구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잘 꾸짖고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8명 중에 하나다. 네. 그리고 이제 5대 2대 1에 그러니까 5명의 기각 의견 가운데 1명 김복형 재판관의 경우에는 그 4명의 재판관하고 또 다른 형태로 한덕수가 그 헌법 위반을 했다고 볼 수 없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재판관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기각 의견에 동의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해서도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므로 아래와 같이 그 이유를 밝힌다라면서 이제 블라블라 이제 의견을 쓰거든요. 제일 위험한 게 김복형 의견이다라는 것이고 그즉 이제 이 기일과 관련해서도 김복형 재판관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을 선출한 후에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행사 기한은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한 상당한 기간 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듣다 보면 지규현 판사 2예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또 다른 기괴한 방법의 해석을 하려는 재판관이 나와서 한 번의 사법 쿠데타가 법원에서 2번의 사법 쿠데타가
검찰에서. 그렇다면 세 번째 사법 쿠데타는 혹시 헌재에서 아닌가? 네. 헌재에서 점점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사람이 있으니 그게 바로 김복형 네. 재판관이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관련해서 그 즉시의 문제를 정계선 재판관이 아주 구체적으로 맞아요. 네. 그 법원 행정처에 나와 있는 그 실무 편람 법제처에는 법령집인가? 예, 법령지가 네. 그걸 인용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 즉시라는 의미가 담고 있는 함의에 대해서 네. 상세하게 기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써 있는데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가장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의미다. 네. 가장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그러면 지금 이 순간 한덕수는 또 위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지점인데 4명, 1명 의견이 다르잖아요. 지금 4명 기각, 1명 인용, 1명은 이제 그 두 명은 그렇죠. 네. 두 명은 각하. 각하고. 네. 근데 이 합치면 6명인데 이 6명의 의견을 종합하면 뭐냐면 지금은 탄핵 요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를 짚은 거 아닙니까? 그 즉시의 어떤 시점상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명하지 맞아요. 않은 네. 기간이 짧다라는 점. 그거 근데 이게 길면 그러면 위헌인 거예요. 아니 석 달 지났으니까 예,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게 나와요. 이게 이제 헌법재판 권한쟁의 심판 이전에 판단을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게 말하자면 부작위의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은 임명을 하지 않으면 이 6명은 자기가 어저께 한 판단 논리대로 하면 한덕수 탄핵안이 제출되면 파면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논리로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뭐 이게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이거를 지금 또 네. 탄핵을 하는 게 맞나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여의도에서 오가는데, 저는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해왔지만 법 앞에 특권과 이런 판단을 받고 있는데 이 법리가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이라도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전공법으로 가는 거 외에는 사실 뭐 대응책이 그러니까 마땅치 이런 않다.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스스로도 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져 있는 건데, 분명히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1명을 임명하지 아니한 것은 위헌이라고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건 것에 대해서 8대0 전원일치로 이거 위헌 결정을 그렇죠. 내렸어요. 네. 그러면 1명을 임명하지 않았는데 위헌이면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 아닌 거예요? 곱하기 3배인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스스로 모순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제일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대목이 뭐냐면, 피청구인이 헌법 및 법률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 꺾기. 사건과 같이 그러면서 느닷없이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하는데 국정 공백, 정치적 혼란, 중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여기서 이제 법익 형량이 나옵니다. 어떤 거가 더 중요한가 그렇죠. 네. 따져볼 때 파면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이익이다라는 결정을 헌재가 해요. 근데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덕수가 지금 봐보십시오. 그 말도 안 되는 거부권 행사를 해서 상설특검 임명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이 지금 임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조사해봐야 되는 게 내란에 어느 정도나 가담을 한 것인지, 본인은 저는 실제 관계가 아니에요. 뭐 명확하게. 네. 조사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등등을 실제로 확인하려면 정계선 재판관이 지적한 대로 본인의 문제가 연루돼 있으니까 특검 임명을 안 하고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적 개연성이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도 최상목도 빠르게 파면 결정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저는 국회도 지난 2월 27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라고 결정을 했으면 국회도 그날 즉시에 최상목 탄핵을 들어갔어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월급 받으면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최상목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수사가 계속 패가 꼬이고 있는데 심우정 왜 탄핵을 안 합니까? 그러면서 그래, 자꾸 탄핵하니까 뭐 탄핵한다고 뭐 줄탄핵 비판받는데 왜 거기 눈치를 봅니까? 그것은 지금 극우적 주장이고, 매주 나오는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중도는 빨리 탄핵하라는 거예요. 빨리 탄핵해라. 그게 여론 지형에서 다 나오잖아요. 매주 갤럽이 조사해 주잖아요. 그 리포트를 다 보내줄까? 그래서 전환길 강사는 좌파 여론조사 그거를 진짜? 네, 좌파 어떡해. 여론조사라고 하던데. 어떻게 하면 좋냐. 갤럽 여론조사까지를 그럼 NBS 보내줘. MBS. 갤럽까지를 NBS 좌파로 똑같은데? 잡으면 여기 네. 좌파 국가예요.
MBS 어떻게 아니 그리고 MBS. 이제 정계던 재판관을 상대로 해가지고 어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 봤더니 극우적인 이제 윤석열 지지자들이 집 주소를 탐구하는가 하면 세상에. 뿐만 아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악성 지라시가 도는데 어떤 내용이냐. 원래는 한덕수 그 총리에 관련된 판단을 당초 8명 만장일치 기각 합의, 정계선이 민주당 박창대 전화 받고 인용 목리, 정계선은 민주당 집권 시 헌재 소장 확약 이런 지라시를 돌립니다 지금. 에휴. 확약해,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찌라시가 네. 도는 거는 정권이 교체된다고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요새 너무 이제 말하자면 스트레스 상황이고 네. 알 수 없는 지연을 자꾸 이제 캐다 보니까 여기저기 방송에 가도 이제 뭐 받은 글 찌라시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다 의미 없는 주장들이고요. 저는 근데 사실 다만 우리 옛날에 찌라시 같은 거 인용도 안 했었는데. 네, 안 했죠. 네. 네. 다만 어저께 뿐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뭐냐면 문영배 재판관에 대한 공격,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의 집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 그 다음에 그렇죠. 네. 헌재 재판관에 대한 살해 예고를 한 거를 경찰이 영장 청구했는데 검찰이 반려한 상황.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진보냐 보수냐 뭐 인용이냐 맞아요. 뭐 아니냐를 네. 떠나서 이런 기본적인 법 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경찰도 수사기관도 다 이거에 대한 뭔가 눈치를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영장 반려한 그 유튜버는 또 나와서 활동을 해요. 오늘 네. 어제도 네. 나와서 네. 또 헌재 왔다 갔다 그러니까 저는 했다면서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진짜 상황이고. 심각한 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도는 헌법 대 반헌법, 그렇죠? 그 다음에 상식 대 몰상식, 이 싸움이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란 종식, 끊임없이 내란 종식, 내란이 종식돼야 대선도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정치권에 뭐 대선 출마하고 뭐 아무개가 뭐 누가 대통령 되면 나는 뭐 무슨 장관이네 뭐네 뭐 그런 거 돌아다니던데 다 무용하다. 못해요. 이 내란이 종식돼야 그 다음 스텝이 가능해지는 건데 네. 지금 당장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저는 좀 답답해요. 예, 지금 뭐 딴 데 겨루를 두고 이러저러한 국리를 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가중대사의 판단을 헌재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는 판국인데 사실은 가까이 또 선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 4월 2일 재보선이 열리는데 일단은 뭐 부산시 교육감 선거도 있고요. 서울에서는 구로구청장 선거도 있는데 박상희 기자 요즘 연락이 많이 오는 데가 있다고요. 네. 전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뭐 부산에 어떤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여전히 서울에 살고 있고 근데 주말에도 그렇고 정승훈 교육감 후보의 전화가 시도 때도 없이 옵니다. 저한테도 많이 오는데 이분이 개인적인 제가 인연이 전혀 없거든요. 두 분이 같이 놀러 가서 광안대교 이런 데다가 전화번호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아 근데 해운대 갔던 게 문제가 됐나?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저는 이분이 누군가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이분이 지금 캐치프레이즈 선거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몰라요. 정의. 제가 울을 띄워드릴게요. 네. 정 이름이 뭐죠? 정승윤이죠. 네. 정의, 정의, 승, 승리, 윤과 함께. 근데 나한테 왜 보내냐 근데 도대체. 아 진짜? 근데 그런 윤과 함께 진짜. 그런 캐치프레이를 가지면서 윤석열 지키기를 교육감 선거에서 공개적으로 천명하면서 하는 분인데 왜 이렇게 서울 사람들을 괴롭히냐 이겁니다 지금. 네, 저는 이것도 정치의 퇴행이고 우리 사회에 어떤 탁해졌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조희영 교육감 이런 사람 나왔을 때 조중동이 얼마나 민주당과 연관성 이런 거를 갖고 흔듭니까? 예를 맞아요, 들면 네. 페이스북 글까지 찾아내갖고 과거에 뭐를 지지했었다, 과거에 누구랑 사진을 찍었다. 지금 재판관들도 그런 방식으로 흔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근데 부산시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나온 사람이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윤과 함께 승리하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걸면 이거는 못하게 이거는 비판을 해줘야죠. 아니, 그리고 이분이 심지어는 검찰 출신인데다가 누군가 봤더니 윤석열 정부에서 권익위 부위원장을 했는데 거기서 또 뭐 했나 봤더니 김건희 명품백 사건에 관련해가지고 그렇죠. 문제 없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 아닙니까 지금? 심지어 당시에 이 조사를 했던 권익위 국장이 예. 돌아가셨어요. 맞아요. 네. 돌아가셨는데 거기 빈소까지 와가지고 당시에 그 전직 권익위원장인 전현희 위원장. 의원하고 네. 설전을 벌이고 이런 일도 있었고 국회 출석해서 망동을 부린 게 몇 차례인지 알 수가 없는 지경이고. 이분 저번에 그 이인영 의원하고 질의하면서 맞아요. 박원순 시장 고 박원순 시장 유서를 가지고 이제 그 했던 사람이죠. 간부 유서로 이제 잘못 정말로 이렇게, 공직 생활 주었던 중에도 이러저러한 그 분위기도 소동이 하죠. 많았던 분인데 아니나 다를까 곁에 든 친구를 봤더니 소년보 전환길 또 이게 지지 유세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뭐 아휴, 아니 근데
전한길 씨는 어쨌든 뭐 강사 출신이니까 네. 뭐 자기 정적 입장을 떠나서 교육감 지지선은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손현보 목사님이 왜?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보면 그래서 교육감 선거가 정치 투쟁의 장으로 변질됐다 이런 사설을 조선일보가 꿰습니다. 이런 거 왜 안 쓰냐고. 왜 안 쓰는 그러니까. 거냐는 네. 거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면 전한길 씨가 지금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포지셔닝 되어 있는지 본인도 스스로 잘 알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여기 가서 이런 얘기 해버리면 이 교육감 선거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그리고 저는 도움이 되는 캠페인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네. 이게 예를 들면 대구 교육감이다 이러면 다를 텐데 부산에서 지금 이런 방향 캐치프레이즈도 그래 지원 유세 나오는 사람들도 이래 이러면 근데 이게 더군다나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라 교육감 선거란 말이에요. 그 교육감 선거는 조금 이 민감도가 다르거든요. 사람들이 맞아요. 보는 시각이. 예. 근데 부산 시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저는 주목되는. 네. 도움되는 전략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 지금 뭐라 그럴까요? 그 장돌뱅이처럼 전한길 씨가 어디 장만 열렸다라고 하면 가서 자기가 네, 보니까 네. 북을 안 치면 큰일 나는 사람이 된 것처럼 네. 지금 다니고 있는데 저는 이분이 왜 이러고 있는가 지금. 아니 그리고 전한길 씨는 최근에 보니까 가장 친한 친구가 자기를 쓰레기라고 불렀다 그러고 네, 광주에서. 와이프도 이혼한다고 했다는데 그 쓰레기 친구가 입장을 밝혔다고요 보니까. 네, 그분도 꽤 유명한 분이에요. 대한민국 입시교육에서 꽤 유명한 분이고 수험생들한테 주는 이제 말하자면 100일간 읽으면 좋은 잠엄집 같은 걸 해서 그게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되고 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말하자면 저는 아까 글을 페이스북에서 읽다가 약간 울컥했는데 네. 그러니까 전한길 씨와 자기의 개인적 인연을 짚습니다. 어려울 둘 다 때. 그 학원 사업을 하면서 실패를 했었나 봐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전한길 씨가 자살을 하려고 했을 때 자기가 밤새 같이 있었던 일, 그다음에 이제 자기 자취방에서 같이 살았던 일, 그다음에 이제 본인은 먼저 제기를 하고 전한길 씨 오피스텔 얻어준 얘기 이런 얘기 쭉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전한길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한길 씨가 그런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뭐 개몽령이다 이런 얘기 했을 때도 처음에는 그냥 뭐 인간 전한길에 대한 신뢰는 맞아. 있는 예.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광주 가서 연설을 한다고 했을 때 뜯어 말렸다는 거 그걸 하지 아닙니까? 말라고 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그러면 세월호 유가족 옆에서 치킨 먹는 일베놈들이랑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를 했고 전한길 씨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너는 뭐 예를 들면 뭐라고 막말을 막 했겠죠. 너는 뭐 아직 세상을 다 모른다. 너는 네. 아직 계몽이 덜 되었다. 뭐 이런 얘기 했겠죠. 그러니까 나는 그거는 굉장히 악랄한 조롱이라고 보고 너는 그걸 하면 인간 쓰레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한길 씨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이분의 그래서 제가 울컥한 포인트는 뭐냐면 자기가 쓰레기라고 한 건 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전한길 씨한테 전하고 싶었던 가장 말하자면 전한길이 힘들어했으면 좋겠었던 말은 너는 내 장례식장에도 오지 말라. 그러니까. 라고 얘기를 거기서 했다는 저도 거예요. 멈췄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울컥한 얘기죠. 근데 본인이 이제 본인의 인생을 같이 걸어온 어쨌든 동반자 같은 친구인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전한길 씨가 이거를 분명히 봤을 텐데 그 글에도 적혀 있어요. 전한길이 이걸 볼 거다. 거다. 예. 근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분이 또 이제 어떻게 말미에 달았냐면은 내가 전두환을 싫어하는 것은 학살자여서이기도 하지만 죽을 때까지 반성하지도 않고 죽은 것이다. 너도 반성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서도 너 볼 일 없다. 굉장히 이렇게 위험한 무서운 말을 전한길 씨에게 고했는데 전한길 씨 적어도 지금은 이 글을 보고 좀 본인이 좀 개몽됐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요. 네.